초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는 기후미식회 시간입니다. 오늘 임진여울 영농조합의 박용석 선생님 모셨는데요. 얼마 전에 또 입춘이었잖아요. 박용석 선생님께서 벼농사도 짓고 쌀빵도 만들고 계시니까 이와 관련한 퀴즈를 드릴게요. 오늘 정답 맞힌 분 중 한 분께는 DMG 미술관의 비건 쌀빵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속담 맞히기인데요. 다음 속담에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시면 됩니다. 땡땡은 벼농사 미천이다. 두 글자예요. 이때 적절한 수량의 비가 내리면 벼농사가 잘 된다는 뜻인데요. 무엇이 벼농사의 미천이 될까요? 1번 봄비, 2번 사랑비. 네, 두 글자라고 했습니다. 힌트.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땡땡 두 글자입니다. 다음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보세요. 땡땡은 벼농사 미천이다. 이때 적절한 수량의 비가 내리면 벼농사가 잘 된다는 뜻인데요. 무엇이 벼농사의 미천이 될까요? 1번 봄비, 2번 사랑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되신 한 분을 골라서 또 연락을 드립니다. 오늘 임진여울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DMG 미술관의 비건 쌀빵 세트 드린다고 했잖아요.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할 때 정답 발표하니까요. 1부 들으면서 쭉 계속 문자로 정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1번 봄비, 2번 사랑비. 제가 땡땡 두 글자입니다 했더니 4426님이 사랑비도 좋은 비잖아요. 그러셨습니다. 그러게요. 사랑비도 좋은 비인데. 자, 우리 연천군에서 생명농업으로 농사 짓고 계신 쌀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쌀빵도 만들고 계시죠. 임진여울 영농조합의 박용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네. 연천에서 오시는데 지금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네, 다행히 차가 밀리지 않아서 좀 일찍 도착했고요. 수원을 다 와서 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는 뭐 수월하게 왔습니다. 근데 가시는 길은 좀 네, 걱정되시죠? 약간 걱정이 됩니다. 캄캄한데 눈은 오고 연천까지 가셔야 되는데 오늘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추워서 네.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춥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는 또 입춘이었는데 원래 입춘이 춥다. 아니다. 요즘 입춘이 더 추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절기가 농사를 기준으로 하는 절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입춘이잖아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입춘이어서 특별히 농사일 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요즘 어떤 일로 제일 바쁘신지요? 네, 저희는 이제 논농사 중심이어서 아직 그 농가밭이 얼어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바깥에 농사를 위한 일은 뭐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그 밭농사에 고추를 직접 모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고추 모종을 하시고 따뜻한 주로 이제 방 안에서 그 발화를 시켜서 키우시더라고요. 고추 모종을요? 네네. 그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따뜻해지면 이제 바깥으로 이식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어쨌든 농사를 시작을 하는 시기이죠. 네,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유기 인증을 전환하시는 농가 몇 분은 그 발효태비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발효태비와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하는데. 네. 논이 녹기 전에 발효태비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트랙터를 이용해서 그 발효태비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논 아직 얼어 있어서 본격적인 농사일은 안 하고 계신다고 아직 시작 안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금방 유기태비 이거 준비하는 게 농사의 시작이네요. 네. 트랙터로 그러면 퇴비를 쫙쫙 뿌리는 건가요? 그 퇴비 살포기를 부착을 해서 뿌리고 있고요.
요새는 그 트랙터도 냉난방이 되는 그런 트랙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신 트랙터 값이 만만치 않죠. 그러게요. 냉난방이 되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사용하는 동안에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목돈 들여서 푼돈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농사 짓는 분들은.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농사 짓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홍한나 사무처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변을 토하고 가셨는데 벼 재배 면적 감축 그게 이제 저희 청취자분 중에 최숙자님이 농협 가서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는데 거기 글이 뜨더라. 홍보 문구가 벼 면적을 줄이자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홍한나 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셨는데 그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조정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비축 및 배정 물량 내지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강제성을 띄고 있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 벼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90%까지는 기계로 작업이 가능한데 지금 농촌의 농민들의 그 나이가 자꾸 이제 연로화되잖아요. 고령화돼서 이런 작업량이 많고 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화되어 있는 벼농사가 수월한데 이렇게 저렇게 강제성을 띄고 제한을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스럽고요. 그다음에 쌀이 남아돈다고 그래서 꼭 그렇게 생산 조정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품목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재배된 품목이 또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또 가격이 또 하락하는 그런 또 우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연천구 농업정책과장을 만나서 거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 생산 조정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자율로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군 단위에서 그 공공비축 및 배정 물량에 대한 불이익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있다. 이런 그렇다고 하면 역시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고 시군 단위의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또 그 양을 못 채우면 또 어떤 불이익을 또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왠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 하고 성적 안 좋으면은 벌 받던 거라 약간 자율성이라고 하는 자율학습이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안 되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율적 시행이라고 했는데 시군 개별 농가가 아니지만 시군 단위의 불이익은 있다. 이 불이익 가장 걱정하시는 불이익은 공공비축 및 물량 배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불이익의 조항으로. 그렇죠. 결국 시군 단위의 물량이 줄면 시군 단위에서 또 농가별 배정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겠죠. 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산 조정제가 뭐지? 하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각 농가마다 재배 면적을 일정 부분 줄여라 하는 건가요? 대략 11% 정도 되더라고요. 다 줄이라고 이제 연락이 가는 거예요. 네, 농가별로 할당식으로 부여가 됐죠.
아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정책인데 그러다가 벼가 만약에 적게 생산되거나 뭔가 물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글쎄요. 그 11%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줄이게 했다가 지금 그런 깊은 생각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책 네. 위반자들이. 네. 그래서 이걸 탁상 행정이라고 보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저는 어쨌든 쌀이 그 수입되는 40만 7천 톤이 의무 수입량이 네, 늘 의무 수입량. 국내에 해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게 계속 부담이 돼서 잉여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가공이 이제 쌀 산업 가공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도 네.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산 쌀을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도 직접 뭐 쌀과자, 쌀빵 또 그 죽성가라고 하는 브랜드로 약선죽도 만들어 팔고 뭐 나아가서는 이제 쌀 발효 음료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가공을 할 때 가격이 높다. 원료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가격으로 이제 살 수가 구입하기가 없다. 어렵다. 예.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울 텐데 그런 것들이 그 차액 예산을 지원을 하면 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도 학교급식의 사례를 보면 그 경기도가 친환경 재배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해서 네. 경기도 각 시군 31개 시군에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그 차액 예산을 도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을 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은 일반 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조리된 급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입을 자꾸 국가가 네. 뭐 물가가 오를 조짐만 보이면 그 수입 관세를 그쵸, 관세 안 붙이고 수입하고. 무관세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TRQ 물량으로 수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외국의 농산물로 국내 물가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되게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네. 그 예산이 국내에서 순환되는 좋은 경제 안에서의 순환 경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기 한국농정신문 보도를 보면은 네. 그 이 정부 취임 이후 할당 관세 수입 품목과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식품용 농축산물 및 가공 원료의 수입액이 급격히 늘었는데 2020년 945억 원에서 23년 4조 1240억 원으로 43.6배, 품목 수도 2개에서 26개로 13배 증가했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고요. KDI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많은 관세 지원을 했는데 그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고 88%는 수입 유통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많은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수입을 포기하고 지원하는 그 엄청난 돈이 그 수입 유통업자한테 돌아가는 물가의 영향은 미미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한 예로 들어보면 22년도에 그 5,520억 원의 수입 관세 감면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국가 재정 수입은 줄어든 것이고요. 네네. 소비자에게는 662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는데 나머지 4,858억 원은 수입 유통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국내에서 선순환되는 또 농산물이 안정되게
생산되고 안정되게 소비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좀 사용이 되면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를 안 붙이고 그리고 유통하는 그 물류 비용을 좀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주는 관세 지원액이 2023년에 3,934억 원이었다면 이거를 국내 농산물 생산하는 분들께 지원을 해서 그 재료값이 비싸서 국산 쌀로는 쌀과자를 못 만들겠다 하지 않도록 이걸 내부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박용석 선생님과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천군에서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또 맛있는 쌀빵도 만들고 계신 박용석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밀라노 3580님이 세상 정직하고 부지런해야만 좋은 수확을 얻는 농부의 길을 묵묵히 가는 대한민국 대표 농부 박용석 대표님 힘차게 응원합니다. 그러셨고요. 최숙자님도 박용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춥다 하지만 연천만큼은 아닐 텐데 농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한종혜님은 쌀빵 선물 받았나 봐요. 박용석 선생님 안 달고 유기농 쌀빵이라 건강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비건 쌀빵 잘 먹었습니다. 인사 보내주셨고요. 빠콩님, 박용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선생님께서 꾸준히 나오시니까 이게 알고 있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네요. 연청 저희 이번에 그 퀴즈 속담 맞히기였잖아요. 이 퀴즈 정답을 맞춰야 할 때가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6467님이 봄비 맞으면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5773님은 새싹 문자 주셨네요. 지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눈이 와도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모두들 눈길 안전운행하세요. 2073님 새싹 문자 주셨습니다. 눈 내리는 한파 속 봄비가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러게요. 한파에 한방눈이 내리는데 봄비 얘기를 하네요. 6384님은 안녕하세요. 여기 군포인데요. 출근해야 하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네요. 진짜 가기 싫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쏘세요 하신 것 같은데 쏘세요인가요? 아니면 드세요인가요? 이게 정답 봄비 하고 보내주셨는데 와 지금 저녁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진짜 가시기 싫으겠어요. 화이팅! 그리고 최윤경님 눈이 많이 와서 우산 쓰면 우산 살이 부러질까봐 마당에서 앱으로 듣고 있어요. 어제 공회전 금지 강조하셔서 실천하려고요. 차창에 눈도 쌓이고 경비 아저씨들 바람으로 쌓인 눈 날리시는데 금방금방 또 쌓여서 헛수고를 하고 계시네요. 우산 쓰고 집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아이고 추워 그러셨어요. 야 7674님은 비가 오면 우산 가지고 마중 나왔던 할머니 정답 봄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 속담의 땡땡에 들어갈 말 땡땡은 벼농사 미천이다. 이때 적절한 수량의 비가 내리면 벼농사가 잘 된다는 뜻인데요. 무엇이 벼농사의 미천이 될까요? 1번 봄비, 2번 사랑비였는데요. 몇 번인가요, 정답이? 네, 정답은 봄비입니다. 네, 봄비요. 그런데 7682님은 봄비는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죠. 이 농사를 좀 지어보셨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 봄비가 정말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벼농사 미천이 되나요, 진짜? 네, 뭐 벼농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사가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네.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겨우내 얼었던 땅이 날씨만 풀린다고 그렇게 이 땅 속까지 녹질 않거든요. 비가 와야 그 비가 땅 속으로 스미면서 얼어있던 그 얼음들을 녹이면서 땅의 기운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봄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그 다음에는 풍년이 든다라고 하는 속설이 저희 5773님 눈도 도움 됩니다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눈은 비와 달라서 그
쌓여 있다 서서히 녹으면서 이제 그 지하수 함양을 하거든요. 흘러내려가지를 않고.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충분한 그 지하수가 충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풍년 농사가 된다 이런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눈도 비도 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건데 봄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촉촉하게 스며들어가서 다 녹지 않고 있는 것들을 마저 녹인다. 네, 흙 속에서. 네. 네. 그 저희가 작년에 봄에는 어떻게 뭐 농사짓기 괜찮았었나요? 날씨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니까 올해 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맘때쯤 올해 봄 날씨는 어떨까요? 이제 날씨가 그 작물마다 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과수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날씨가 됐고요. 뭐 벼농사도 역시 그 늦가무 이제 그 더위 때문에 벼가 한참 익을 무렵, 여물어갈 무렵에 더위가 지속되면서 그 좀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또 밭작물도 콩은 수확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팥은 또 저희 지역 연천 지역을 보면 이제 팥은 잘 됐고 뭐 수확량도 많고 가격도 괜찮았던. 그래서 뭐 어쨌든 농민들이 뭐 한 가지만 이렇게 경작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경작을 하는데 뭐 그나마 이제 좀 나은 것이 있고 좀 떨어지는 곳이 있기는 한데 점점 더 기후의 그 변화무쌍함이 좀 어려움을 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처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선한 농부의 얼굴처럼 이렇게 날씨도 좀 이렇게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좀 변이가 좀 적은 날씨이길 희망하는데 요새 날씨는 그렇지 않고 좀 워낙 뭐 변화무쌍해서 예측 불허한 게 문제일 것 같고요. 점점 더 농사가 힘들어지고 있다. 어쨌든 날씨와 바로 직결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8996님이 봄비가 봄농사에 얼마나 귀한 약비인지 모릅니다. 약비라고 하셨네요. 여러 야채 농사에도 약이에요. 그러셨네요. 네. 저희 오늘 1부에서 생산 조정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2부 시작하면서 퀴즈와 관련해서 봄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사실 1부에서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진짜 그 홍한나 처장님이 실질적인 농민은 전체 인구의 4%다. 농민분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2025년이니까 이제 69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024년 통계 68세였으니까 평균 연령이.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당연히 전 국가적으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력과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높이는 건 뭐 다음 문제라고 일단 이걸 유지하는 데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한데 임진여울 영농조합에서 청년농은 얼마나 있는지 또 청년농은 어느 정도 나이를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선생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 농촌에서 청년농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저희 법인을 창립하기 이전서부터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법인을 창립할 때 저희 정관에 그 귀농 또 청년들을 위한 그 인큐베이팅 사업을 저희 정관의 주 사업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정착하고 농업을 함께 할 만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또 저희 조합원 중에서도 지금 청년농의 기준이 이제 49세 미만이더라고요. 49세 미만까지 갑자기 없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49세 미만의 그 농업인도 좀 귀한 천연 기념물 정도의 수준의 국보급 정도로 귀합니다. 귀해서
다행히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귀농을 해서 올해부터 친환경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젊은 친구가 있어서 지금 함께 이제 제가 농사 짓는 것을 함께 지을 계획이고 지금 법인 일을 함께 이제 도와주면서 뭐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또 뭐 그 친구는 또 시간에 또 좀 수입도 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특별히 이제 젊은 저희 조합원 중에 유일복 감사님이 이제 지금 함께 저희 운영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후계에 대한 고민 또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귀하지만 또 하나하나 또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이제 청년들이 귀농하고 네. 또 청년 창업 농민으로 선발이 되면 네. 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정착 지원금도 뭐 매달 얼마씩 주고 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이제 청년들이 어쨌든 초기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들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경험이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적은 청년들이 그 정도의 예산 지원이나 금액 지원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과연 닦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UR 우루과이 라운드로 해서 농산물 수입 자유화 협상을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그런 자금들 유사의 자금들을 농촌에 많이 제공했는데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대로 성공한 분을 보질 못했어요. 오히려 그 담보로 제공한 땅 날리고 망한 농민들만 많이 봐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에 집중할 게 아니고 제대로 성장하고 자립하는 청년 농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일에 걸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서 제대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돈 얼마 목돈을 장기 저리로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이게 목돈이라고 해도 아까 트랙터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초반에 만들면서 금방 다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노하우까지 전수하면서 지원하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게 5년 거치 20년 상환이거든요. 네네. 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5년 거치 20년 상환이. 근데 5년이 금방 가요. 농사 준비하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5년 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사업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기간을 좀 길게 좀 잡아주고 또 중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풀어주고 하는 이런 세심한 정책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예. 얘기 듣는 분들 중에서 왜 청년 농민들만 그렇게 많이 지원해줘야 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농민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농민들이 지금 청년 농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선생님 이번에 벼농사 항상 우리 쌀로 쌀 남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남지 않지만 남는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지금 보여주겠다고 시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DMG 미술관 쌀빵이잖아요. 쌀빵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아시듯이 이제 11월, 12월 달에 저희가 그 오아시스의 그 특판에 저희가 좀 그 기획전이죠. 기획전에 저희가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기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이제 상시 이제 공급을 하기를 이제 원하고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 체계를 갖춰서 본격적으로 좀 생산 공급을 좀 하는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올 새해부터 아주 좋은 그 기운을 받고 열심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쌀빵 사업 얘기하실 때 항상 그 말씀하시다가 관장님 저희가 네, 네. 어떤 분 얘기하시는 거지? 청취자분들 중에서 좀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은 관장님도 함께 오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용석 선생님과 함께 쌀빵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관장님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남정효입니다. 저는 대학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산 원물 가공 그리고 신제품 개발 등을 하고요. AT나 농수산진흥원, 한식진흥원 등에서 심사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박용석 대표님을 제가 그 기업의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서 뵙게 됐는데 갖고 계신 농사 철학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네. 제가 하고 있는 1년에 이제 쭉 많은 스케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그 농사 친환경 농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 여름에 정말 과연 더웠거든요. 네, 정말 더웠죠. 네, 그때 이제 저는 보통 우리 박용석 그 농부님 5시에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새벽 5시요. 네, 제가 한 8시, 9시쯤 갔는데 머리 밀짚 모자를 이렇게 숙이고 뭘 하시는데 그때 이미 땀이 몸에 젖어서 네. 그 땀이 흘러서 장화 속으로 들어가서 발이 양말이 젖어 있어서 그 시간에 9시 네. 넘은 시간에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고 또 갖고 계신 철학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가 작은 힘이나마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쌀빵, 쌀과자, 쌀죽 그리고 지금은 발효음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식혜 네. 개발을 마쳤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쌀 조정제나 또는 막 절대농지 용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럼 없이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깊이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쌀 조정제 이걸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고 몸에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 지도 등을 해서 또 그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렇게 땀 흘리신 농부들에게 잘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DMZ 미술관 쌀미자를 써서 DMZ 미술관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제가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DMZ 미술관에서 미가 쌀 미자인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DMZ는 우리가 보통 이 군사분계선에서 있는 비무장지대 표시하는 거기를 생각하잖아요. 네. 이거를 왜 쌀빵 이름을 DMZ 미술관이라고 하셨을까요? DMZ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알고 계신 그 DMZ가 맞고요. 네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DMZ를 군사분계선에서 양쪽 5km인가요? 네네. 5km 그 길 DMZ라고 부르는데
그 직전에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어요. 예. 그 안에 민통선. 네. 예, 민통선.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예, 계시죠. 예, 예. 그 우리 박 대표님이 그 안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죠. 그 이제 그 거기는 특별한 그 발급한 출입증을 갖고 들어가시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면 그 안에 참 그 이렇게 가다 마주치는 자연 그대로 있는 그 민통선 안에도 그래서 더욱더 다른 지역보다 더 애정이 가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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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DMZ 미술관.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잘못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술관에서 쌀빵도 파나 이렇게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예, 예. 갤러리 개념을 생각을 예. 하시는데요. 쌀미자 미술관이라고 네, 네,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박용석 선생님하고 남정효 관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지금 그러면 쌀을 가지고 우리 쌀을 가지고 무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실험을 해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쌀빵도 있고 네. 과자, 죽 그리고 음료까지 네. 지금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관장님께서 새벽에 일하시는 모습 보고 박용석 선생님 일하시는 모습 보고 땀을 뚝뚝 흘리는데 장화 속까지 땀이 젖어 있더라 양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야 진짜 어디서 뭐 할 때 농부의 마음으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맞습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뭐 농사 짓듯 정말, 이런 네, 말을 맞습니다. 못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쌀빵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오늘도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보이시나요? 네, 방송하면서 빨리 끝나고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이게 빨간색인 거는 홍미를 써서 그런 거예요. 붉은 쌀을 쓴 건가요? 아니면 네, 홍국이라고 쌀을 발효시키면 이제 붉은색을 띠는 거고요. 그건 네. 가루를 낸 걸 사용을 하고 가운데 하얀 것은 타피오카 전분을 네. 사용을 해서 바삭한 빵 맛과 또 그 쫄깃한 떡 맛이 함께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DMZ 미술관의 아주 다양한 쌀빵 종류 중에서 하나예요. 쌀을 발효해서 붉은색을 만들어서 이걸 하셨다는 거죠. 여기 방송 오시기 직전에 대표님이 만드신 겁니다. 직전에요. 네. 대표님 이제는 장인의 경제 아이고, 오르셨겠어요. 아닙니다. 아직 쌀빵 멀었습니다. 계속 지금 직접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 박용석 선생님 정말 늘 공부하는 농부님이신데 사실 농사 짓는 것 자체가 공부지만 요즘은 또 어떤 공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때 왜? 네, 지금 그 일본의 그 농부님의 책을 보다가 네. 그 많은 감명과 또 많은 그 아이디어 네. 또 뭐 새로운 또 도전의 의욕 뭐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그 이와사와 노부라고 하는 농부님이 그 논을 갈지 않고 또 논에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는 그러면서 일반적 그 농사 이상의 수확을 내는 농법을 이렇게 개발하시고 일본에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도 시도는 몇 번 있었더라고요. 네,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게 잘 정착이 안 됐는지는 제가 지금 뭐 계속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고 유용한 농법이겠다. 물론 몇 가지 그 제한적 조건들이 있긴 한데 그 조건이 맞는 곳이라면 충분히 이런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부담 주지 않으면서 그 제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름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농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DMZ의 민통선 안에
예, 제가 그 농사 짓는 곳이 또 적합한 곳이 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서부터 물을 담수를 하고 내년서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진짜요? 네. 논을 갈지 않고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고 네. 순환 체계로 벼를 재배한다. 네네. 와,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네, 만약에 맞습니다. 하시면. 네. 경관농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러도 사람들이 가겠어요. 진짜 가능한가? 그러고. 그러게요. 뭐 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 귀농한 친구랑 함께 이제 이 농사를 한번 해볼 계획인데 네. 처음서부터 뭐 영상이든 기록을 통해서 한번 자료화해서 혹시 뭐 성공이 된다면 그러면 좀 널리 좀 보급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기후 문제 대응에도 네, 맞습니다. 논에서 뭐 메탄가스가 나온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박영석 선생님이 일전에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네. 그 책을 추천하셔서 저도 재밌게 다시 봤는데 이번에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논 네. 이 책도 한번 봐야겠네요. 예, 참 벼농사 공부, 쌀빵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3277님이 항상 좋은 정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쌀빵 먹고 싶어요. 몸에 좋은 건강한 쌀빵 선물 받고 싶어요. 주실 거죠? 하하하 하셨는데요. 그래요,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비빈튼의